집 주변을 맴도는 익숙한 가면의 그림자. 그녀의 가방에서 발견된 이상한 약통. 초인종과 함께 진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엔 우리 막내 배추의 낮은 울음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경보처럼 들렸죠. 오늘 이야기는 믿음과 경계 사이, 그 가느다란 선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정을 되찾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한 여성을 데려오면서 모든 게 시작됐죠.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겪은 아찔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분께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56세 나영숙입니다. 오랜만에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는 오늘 제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배추야, 얌전히 오늘 손님 오신단다. 저희 집 막내, 고양이 이름이 배추예요. 초록잎처럼 집안을 살리는 녀석이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콧노래까지 흥얼대던 제 마음이 그 작은 고양이의 발짓이 신호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2년, 아들 정훈과 손주 민재, 그리고 배추뿐이었죠. 엄마, 전에 말했던 사람과 같이 갈게요. 엄마 얘기했더니 재활운동도 가르쳐주고 식단도 봐준다고. 아들의 오전 통화에 상기된 목소리로 처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오늘 오후에 함께 찾아뵙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괜히 거울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봄날 같았죠. 혼잣말처럼 중얼댔어요. 영수가, 이제 너도 변해야지. 누군가 도움의 손을 내미면 이제 잡아도 괜찮아. 그런 저의 다리에 배추가 괜찮다는 듯 몸을 부벼댔습니다. 저는 시간을 확인하며 한 번 더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바꾸어 매고 머리를 매만지고 현관 매트를 털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건 오래 비어있던 의자 하나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낮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쁜 아들 또래의 여성과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씨가 부드럽고 눈빛이 환했습니다. 엄마, 전에 말했던 이수아 선생이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아예요. 시니어 헬스 코치로 일하고 있어요. 정훈 씨에게 얘기 들었어요. 무릎이 불편하시다고. 제가 걷기 자세부터 식단 관리, 안전 체크까지 도와드릴게요. 부끄러운 듯 조심히 옆에 서서 미소 짓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니 제가 다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씨가 단정했고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배추가 제 어깨에서 후끈 달아오르듯 뛰어내리더니 방 한쪽 약통 서랍 앞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낯선 이에게 다가가 냄새를 킁킁 맡고는 꼬리를 세웠죠. 배추가 이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애가 낯을 가리나 보다 하고 웃어 넘겼지만 배추의 눈동자에 스친 초록빛 경계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 살짝 기침을 하며 수아는 들어오자 배추는 수아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으며 더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수아는 고양이를 피하는 듯 식탁 쪽으로 조심히 앉았어요. 어머님, 물 한 잔만 주실래요? 제가 허브티도 가져왔는데 같이 마셔요. 수아가 내민 작은 유리병에는 캐모마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셋이 식탁에 앉아 수아가 가져온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다시 한번 눈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향은 익숙했지만 혀끝에 아주 살짝 쇠맛 같은 것이 얹혔습니다. 정훈이와 수아도 잘 마시고 있어서 저 혼자 조용히 내가 예민해졌나 싶은 생각에 잔을 내려놓는데 배추가 제 컵을 톡톡 2번 쳤습니다. 마치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때 갑자기 수아는 재채기를 하며 배추를 멀리하는 듯 휘휘 손부채를 하자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서요. 연신 재채기를 하는 수아를 보고
정우는 배추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아들의 손에 안겨 작은 방을 가면서도 배추는 씩씩거리며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행동의 뜻을 몰랐습니다. 수아는 배추가 정훈과 함께 작은 방으로 가니 재채기가 조금 잦아들면서 진정되었어요. 차를 마시고 그냥 두어도 될 텐데. 수아는 손이 빨랐습니다. 싱크대 정리, 현관 앞 매트 교체, 복도의 미끄럼 방지 테이프까지 야무진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작은 위험은 큰 상처로 이어져요. 제가 이 집의 안전점검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예쁘고 아들의 특별한 사람 앞에 경계는 쉽게 놓이게 되더군요. 저는 작은 방으로 가서 배추에게도 속삭였죠. 사람이 도와줄 땐 고마워해야지. 얌전히 있어. 하지만 배추는 자꾸 약통설 앞과 보일러실 문 앞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마다 낮게 울었고 꼬리는 빗살처럼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스마트 도어벨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택배 사칭 많아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거면 문 안 열고도 확인 가능해요. 수아 말은 옳았습니다. 설치를 마친 뒤 그녀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간 동안 도어벨 화면에 스친 장면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낯익은 남성이 공동 현관 앞을 서성이며 전화로 누군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가스 점검하던 완장을 한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택배 상자. 2개의 가면 중 오늘은 택배였던 거죠. 요즘 세상이 험해져서 미리 조심해야겠네. 수아의 말대로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에 속으로 조심을 더 되뇌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어땠어? 수아 선생님 괜찮지? 들떠있는 아들을 보니 드디어 장가를 가려나 보다 싶어 가슴이 뭉클해지고 괜히 제가 다 설레어서 발그레지며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저희 둘의 마음과는 달리 배추는 소파 뒤에서 저와 정훈의 신발을 한번 킁킁 맞더니 현관 쪽을 향해 쉭 하고 짧게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굴지 말라고 혼낼 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울음이 초인종 소리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보, 경보. 그렇게 수아는 매주 들려서 인터폰 자동 녹화와 휴대폰 연동을 해주었고 집안 위험 요소를 점검했죠. 어머님, 여기는 좀 시설이 오래돼서 가스밸브에 스마트 잠금 장치를 달고요. 일산화탄소 감지도 설치해야 해요. 환기 타이머도 맞추고요. 어머님, 약도 제가 챙길게요. 시간 맞춰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건네준 수아가 만든 약박스는 요일별로 칸이 나뉘어 깔끔했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깜빡하고 영양제나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아들은 수아에게 말했는지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나중에 예비 며느리가 되면 이런 것도 좋겠구나 생각하며 흐뭇하게 바라봤죠. 약박스와 알약들이 생각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왠지 저도 모르게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이곳저곳 고장이 나는가 싶어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도 허브티를 내오더니 수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어머님이 요즘 깜빡하시는 게 잦아요. 약은 제가 특별히 신경 쓸게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귀찮을 법하기도 할 텐데 너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게 제 일상을 통제하는 듯 약간의 불편함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수아는 망설임도 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추는 잠시 친척 집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요. 제 알러지 때문만이 아니리 위생상에도 좀 영향을 주고 어머님 기관지도 약해지셨는데 무릎과 면역력이 안정될 때까지만요. 순간 심장이 톡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배추를 보내자니요? 제가 순간 정색을 하며 아무 말 없자 저를 본 정훈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훈은 난감하면서도 수아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꼈는지 저를 설득하려 했죠. 엄마, 배추가 자꾸 뛰어다니면서 어지럽히잖아. 넘어지시면 큰일인데 수아 씨 말이 맞아.
잠깐만 맡기는 게 어때요? 정훈이의 말이 저는 서운함을 넘어 가슴이 내려앉듯 서글펐습니다. 제 마음을 지탱해 주던 마지막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배추는 자식 같은 아이야. 내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고 문득 내가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서늘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에 허락을 받고 체크를 받는 입장된 것 같고 이제 저와 배추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잠시 수아에게 빌려 사는 낯선 공간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하고 어색해졌습니다. 어두운 제 표정이 신경 쓰였던지 수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제가 대신 간식도 챙겨드릴게요. 어머님 건강만 좋아지면 금방 다시 데려오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말끝은 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에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못하고 그저 좀 더 생각해 보마라고 답을 미뤘습니다. 아들과 수아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자식 같은 배추를 저의 건강을 위해 낯선 곳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잠을 도통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즘 다시 시작된 불면증. 오늘은 유난히 머리가 지끈거리며 두통이 밀려왔죠. 우선은 당장 결정할 수 없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온했던 제 삶의 작은 균열은 정말 뜻밖에도 아주 작은 향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 며느리 수아는 정훈이 없이도 저에게 방문할 때면 늘 그렇듯 허브티를 가왔습니다. 허브티는 익숙한 카모마일 향이었지만 혀끝에는 묘하게도 미세한 금속성 맛이 감돌았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가? 내가 혹시 너무 예민해진 걸까? 하는 생각에 혼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배추는 제 옆에 딱 붙어서 그르릉거렸고 재채기가 심한 수아는 자연스레 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죠. 배추가 계속 제 손을 툭툭 치며 차를 못 먹게 하는 통에 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카메라 화면에는 전에 스치듯 봤던 택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가스 점검 완장을 차고 있었죠. 어르신, 위층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순간 낯익은 모습, 저의 머릿속은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멈칫했습니다. 얼마 전 가스 점검을 이미 받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분명 한두 달 전에 점검원이 다녀갔는데 벌써 다시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제 이름을 묻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가스 냄새를 운운하는 모습이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인터폰 속 청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죠. 제가 확인해 볼까요? 그녀는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처럼 보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어쩌면 제가 너무 사람을 의심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나이 들수록 사람을 더 믿어야 하는데 생각하며 문을 열기 위해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딱 붙어있던 배추가 쏜살같이 현관으로 달려가 미야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앞발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난데없이 고양이가 현관문 앞에서 발버둥을 치며 펄쩍 뛰어오르자 저는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도어락의 문 열림 금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부엌가스 감지기에서 삐 하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는 멋쩍은 듯 저를 돌아보며 그냥 돌려보낼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관리실입니다. 지금 가스 점검 일정 없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으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때 제 머리 위 어디선가 띵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 창문에 걸려있던 작은 카메라에서 붉은 점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죠. 활동 분석용이라며 수아가 달아준 그것. 제 속에서 잊고 지냈던
오래된 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버스 차장으로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오면서 작은 이상함들을 모아 위기를 피했던 저의 그 감각이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맙시다. 그리고 저 카메라 지금 당장 빼요. 그렇게 말하고 수화를 돌려보낸 그날 저녁 제 마음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낮에 마신 허브티의 쇠맛이 자꾸만 혀끝에서 맴돌았습니다. 배추의 행동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찜찜한 마음에 컵에 남은 차를 화분에 살짝 부어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몇 분 뒤 배추는 그 흙냄새를 맡더니 등털을 바짝 부풀리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겠지 하면서도 제 손은 컵 바닥에 남은 티백과 차를 봉투에 담아 냉동실에 넣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리고 현관 인터폰과 부엌 카메라의 SD카드를 모두 빼서 봉투에 함께 담았습니다. 아들은 수아를 의심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도록 제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불안감과 죄책감이 엎치락뒤치락 몸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으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건 아닐까? 아들이 내 의심으로 서운하면 어쩌지? 그러다 문득 배추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 손주와 시장 구석진 곳에서 다 썩어가는 배추 더미 위에 힘없이 누워있던 그 작고 가여운 생명. 그 아이가 바로 배추였습니다. 저는 털이 날리고 위생상 안 된다며 거부했지만 결국 막내 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이 떠난 후 텅 빈 것만 같던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얇아지고 외로움이 옅어졌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새삼 제 옆에서 그르릉거리며 잠든 배추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과 연민으로 시작된 인연이 지금은 제 삶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배추는 저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제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관리실과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선 그곳에서 확인된 사실은 저의 예감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 CCTV에는 가스 점검 완장을 찬 그 청년이 며칠 전 저희 집 앞까지 왔다가 아무도 없자 돌아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상하게 집 뒤편을 살피는 모습도. 경찰관은 최근 들어 저와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노린 치밀하고 악랄한 범죄였습니다. 음료에 불순물을 섞어 정신을 잃게 하거나 점검원을 가장해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심지어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사기인 줄로만 알았던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제 목숨을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일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 다행히 문을 안 열어주셔서 피해는 없으셨네요. 요즘 비번을 유도하는 수법이 아주 지능적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이셨어요. 경찰관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누군가 제 판단을 현명하다고 말해준 게 대체 얼마만인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한 티백 성분은 국과수에 의뢰하고 부엌 카메라 영상도 확인한 결과 수상한 장면이 포착되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들 정훈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가 이런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저도 믿기 어려운데 정훈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인데 아직 명확한 동기와 수아의 공범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기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 아들 정훈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혹시 모를 이 위험에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바심에 종종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아가 정훈이에게도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웃 부녀 회장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녀 회장은 침착하게 휴대전화부터 도어락 설정, 비밀번호 변경까지 가장 시급한 보안 문제들을 꼼꼼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아들 정훈이에게 전화해 수아를 당분간 집에 들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판단을 서두르지 마시고요. 영상 백업해놨으니 내일은 누가 와도 문 열지 마세요. 경찰 생활안전팀이 점검차 들릴 거예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불안한 마음을 겨우 달래며 상심해 있을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예민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의심이 아니야. 이번만 엄마 믿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훈이가 수아를 못 믿어하는 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불안과 자책이 한 곳에 겹쳐 보였죠. 오후 수아가 말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녁죽도 끓여왔어요. 힘드셨죠? 배추가 현관 앞에서 낮게 아르릉거렸습니다. 그러고는 현관과 저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배추의 모습은 제게 멈춤을 외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쉬자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차분히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수아는 한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돌아갔습니다. 도어벨 화면 속에서 계단참에 서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 하단에서 반짝이는 스포이트의 금속 끝이 잠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았어? 수아 씨가 엄마가 이상하시대. 자기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정훈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거실 TV장 서랍에서 백업해둔 USB를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도어벨 영상, 부엌 카메라 영상, 그리고 제가 화분에 부은 허브티와 그 뒤 배추의 반응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둔 짧은 클립까지, 그리고 그 속에는 제 약통에 무언가를 넣는 수아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정훈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설마 이게 다 말끝을 잇지 못하던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아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투명 도시락통과 정갈하게 정리된 약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훈 씨, 어머님 약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배추가 번개처럼 뛰어놀라 수아의 손에 들린 약 박스를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몇 개의 캡슐이 굴러가더니 수아의 신발에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경찰입니다. 안전점검차 왔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온 생활안전팀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녹화 영상은 이미 저희가 확인 끝났고요. 지금 복용하시는 약의 포장 상태를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수아의 얼굴에서 미세한 표정 변화가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바닥에 떨어진 약통을 줍기 시작했지만 형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투명 도시락통에 꽂혀 있었습니다.
약통 겉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던 그는 한쪽 모서리를 손톱으로 눌렀습니다. 이건 제조사 스티커가 아닌데요. 어디서 포장하셨죠? 그 도시락통엔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그 위에 또 다른 투명 테이프가 한 번 더 감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훈이와 수아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침묵 속에 흐르는 낯선 냄새, 어디서 풍겨오는지 모를 그 쿰쿰한 냄새가 마치 뭔가 오래 숨겨져 있던 진실이 겉으로 드러날 때 나는 냄새 같았습니다. 정훈이는 낮게 물었습니다. 수아 씨,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왜 우리 엄마한테? 그 목소리는 분노도 실망도 아닌 그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그 깊은 허탈감에 가까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아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 씨, 전 그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께서 약을 드실 때마다 헷갈려 하셔서 제가 정리해 드린 것 뿐이에요. 하지만 생활안전팀 형사는 그녀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약 리스트는 전산조에 끝났고요. 이 도시락통 속 약 중 일부는 처방 기록에 없는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정훈이는 멍하니 도시락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쁘게 나눠진 하루치 약들이 들어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히 제가 복용한 적 없는 종류의 알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데요? 형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신경억제제 계열 약물이에요. 고용량 장기 복용 시 인지능력 저하나 졸림, 무기력증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정훈이는 뭔가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계셨고 눈을 떠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던 그 모습이 그저 나이 드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혹시 그게 약 때문에 그자 배추가 그렇게 경계심을 드러냈던 이유도 이해가 됐습니다. 고양이는 냄새에 민감하니까요. 도시락통 안에 들어있던 약에서 풍겨오는 이상한 향, 이상한 에너지. 수아는 한 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 자꾸 공격적으로 행동하시길래 안정제를 조금 추가했을 뿐이에요. 다른 데서 구한 거긴 한데 안전한 약이에요. 진짜예요. 형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데서 구한 거란 말 다시 한번 정확히 해주세요. 지인한테 조금 분양받은 거예요. 약국은 아니고 그냥 다들 쓰는 거잖아요. 요즘 요양보호사 사이에선 그렇게들 해요. 효과 좋은 약 구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거. 형사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정식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환자에게 무허가 약물을 투여한 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훈이는 조용히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손끝이 떨렸고 시선이 바닥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요한 거실 안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자꾸 자고 싶고 두통이 심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쉽게 내려놓은 것인지 아님 묵비권을 행사하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급하게 숨기려다 형사가 재빨리 손목을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떨어진 가방에서는 이상한 주사기와 약들이 쏟아졌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그녀의 마지막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마도 천천히 약물을 투여하여 저를 자연사로 위장하고 아들마저 돌연사로 위장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죄책감보다는 아쉽다는 그 서늘한 표정이 저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공포심을 달래주듯 배추의 낮은 골골거림이 제 귀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시니어 헬스코치가 아닌 계획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조서와 수사 자료가 도착한 날, 정훈이는 경찰서 복도에서 담당 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단순 간병인 개인 일탈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수아 씨는 이미 3년 이상 여러 지역을 돌며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손에 쥐어진 문서에는 다른 피해자 노인의 이름, 간병 계약서 사본, 그리고 이상 행동으로 병원 이송된 일자 등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 문서 속 피해자 중 한 분은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 악화로 기록돼 있었지만 복용약물 기록이 누락돼 있었다는 의혹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대상이 노인이었고 무기는 말이었습니다. 가면의 또 다른 이름, 성실한 요양보호사. 무대는 사랑하는 가족이 고른 마지막 선택이었죠. 수아는 간병인 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앱, 맘카페, 노인복지관 구직 게시판 등에서 주말 단계 돌봄, 약 정리 가능, 말벗 간병 등을 키워드로 광고를 냈죠. 그녀는 늘 바쁜 자식 대신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문장인지 당시엔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했고 주변에 자주 방문하는 가족이 있는지, 인지력은 어떤지, 복용 중인 약의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립되고 말수가 적고 의사소통이 서툰 어르신을 골랐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약을 몰래 치우고 진정제나 항불안제 계열의 약물을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하여 바꿔놓고 어르신들을 점차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정신이 흐릿해진 어르신 명의로 소액 대출을 유도하거나 집에 물품을 몰래 가져가는 절도까지 어르신이 잃어버렸겠거니 할 정도의 금액.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에서 제가 받은 마지막 통보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단순 약물 조작을 넘어 복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의도적 감정 유착을 형성한 뒤 사기 결혼, 보험 사기, 상속 조작 시도까지 전개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정훈이는 나란히 앉아 문서의 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수아가 그동안 어떤 루틴을 반복해왔는지 그 범행의 정교함과 목적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아의 그 의도된 친절에 정훈과 제가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보험, 명예, 상속, 계좌의 절반 이상이 수아의 이름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었고 정훈조차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재판에 넘겨졌고 복수의 피해 가정에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사기 결혼을 시도하고 보험 사기에 가담했으며 노인의 명의를 이용한 재산 갈취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고령사회 구조 범죄로까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란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었어요. 그 모든 뉴스보다 지금 곁에 살아있는 제 아들 정훈이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제는 하루 3번 정훈이 손으로 직접 챙겨주는 습관이 자리 잡혔습니다. 약통에는 큼직한 글씨로 아침은 건강식으로, 점심은 정훈이와 맛있게, 저녁은 배추와 함께라고 쓰여 있었고 그 작은 메시지는 저의 하루의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정훈이는 저와 하루를 조율하며 말을 아끼고 눈빛으로 표현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저를 따라 복지관의 디지털 안전교육에 정훈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칠판에 적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문장형으로 길게, 방문객은 문 앞에서만 대화, 문은 열지 않기, 약차 음식은 출처와 봉인 확인, 스마트 도어벨, 블랙박스 휴대폰 사진으로 기록 남기기. 나는 노트를 곧게 펴고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늦게 배우면 어떻습니까? 오래 쓰면 그만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엄마보다 먼저 의심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믿어야 살아. 다만 그 믿음을 지켜주는 방법을 배우면 돼. 배추는 창가에 앉아 저녁 햇빛을 목욕하듯 받았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배추야, 내가 우리 집의 첫 번째 경보였어. 고마워. 배추는 대답 대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등불 같았어요.
밤이 와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우리는 나이 들수록 느려지는 게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 흔들림의 이유를 기록해 보세요. 신호는 옆에 있는 고양이일 수도, 반려견일 수도, 초인종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안전이니까요.